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30대 여성입니다. 그리고 이제 3살이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이기도 하죠. 결혼 후 임신과 출산 육아를 겪으며 한동안 직장을 쉬어야 했지만 다행히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하면서 다시 회사로 복직할 수 있게 되었어요. 사실 엄마가 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으리라는 건 이미 각오하고 있었지만 막상 출산을 하고 육아에 매달리는 하루하루를 겪으며 이 일이 이렇게까지 힘든 거였구나 하고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아이야 말할 것도 없이 사랑스럽고 소중한 존재이지만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집안에서만 지내는 시간은 저에게는 상당히 버거운 시기였어요. 직장 다닐 때는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지 푸념을 하곤 했는데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 나는 밖에 나가 일하는 게 체질에 맞는 사람이었구나 하고요. 지금은 직장인으로서 그리고 엄마로서 2가지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 하니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가지만 그 속에서도 일할 수 있음에 사랑하는 내 아이를 키우며 사회생활을 병행할 수 있음에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결혼 이후 육아도 물론 쉽지 않았지만 제게는 회사 생활을 잠시 쉬었던 그 몇 년이 특히 더 힘든 시간이었어요. 그건 단순히 육아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면 아이 문제 외에도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아지잖아요. 저 같은 경우엔 시댁 문제로도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습니다. 남편도 저도 특별히 눈에 띌 만큼 대단한 사람은 아니에요. 각자의 자리에서 평범하게 직장 다니며 성실히 일하고 양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과 지원에 감사하며 자립하려 애쓴 사람들이죠. 결혼 준비도 결혼 이후의 삶도 우리의 형편 안에서 꾸려나갔고요. 누구 하나 아까울 정도로 손해보거나 억울한 처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과 결혼하면서 시댁이라는 또 다른 가족이 생겼고 처음엔 그분들과 원만한 관계를 맺고 싶다는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제 친정 부모님을 챙길 때처럼 시부모님께도 성심껏 예의를 다하려고 애썼죠. 저 나름대로는 양가를 공평하게 대하려 노력했고 실제로 그렇게 해왔다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결혼 전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도 생기더군요. 결혼 전까지만 해도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조심스럽게 대해 주셨던 것 같아요. 아직 며느리가 아니었으니 서로 일정한 선을 지키며 조심했겠지요. 요즘은 고부 갈등이 예전만큼 극심하진 않다지만 그래도 서로 불편하지 않게 지내려면 어느 정도의 거리감과 예의는 필요한 법이니까요. 저는 성격상 애교가 많거나 먼저 다가가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심지어 친정엄마에게도 그런 표현은 서툰 편이라 시어머니에게 다정하게 먼저 다가가는 건 더더욱 어려웠습니다. 게다가 직장일로 바쁘다 보니 큰 명절이나 가족 행사가 아닌 이상 자주 뵐 기회도 많지 않았죠. 그런데 상황은 제가 아이를 임신하고 나서부터 바뀌었습니다. 결혼 2년 차에 어렵게 임신에 성공했는데 임신 초기에 병원에서 조산기가 있다는 말을 들었어요. 사실은 출산 임박할 때까지 일을 하다가 휴가를 쓰려고 했었거든요. 물론 저도 안정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생계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저희 부부는 여느 평범한 맞벌이 부부처럼 열심히 일하며 아껴 쓰고 저축해 나가는 사람들이었고 신혼집도 공동명의로 대출받아 마련한 상태였습니다. 매달 빠져나가는 이자만 해도 적지 않았기에 가능한 한 오래 일해서 조금이라도 부담을 줄이려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늘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아이를 품에 안고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제 역할을 해나가는 이 삶이 비록 힘들지만 어쩌면 제가 살아가고 싶은 진짜 인생이라는 걸요. 게다가 아이까지 생겼으니 돈 들어갈 일은 더 많아지겠죠? 요즘처럼 아이를 적게 낳는 시대일수록 하나뿐인 자식에게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은 부모라면 누구나 같을 겁니다. 저 역시 남들보다 유별나게 뭔가를 잘해주지는 못하더라도 최소한 우리 아이가 친구들 사이에서 위축되지 않을 만큼은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직 콩알 만한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으면서도 그런 마음이 드는 걸 보면 이게 바로 모성애라는 걸까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건강 문제가 생기지 않는 이상 최대한 오래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산부인과에서 조산기가 있다는 말을 듣고 나니 겁이 덜컥 났어요. 늦은 임신은 아니었지만 제 몸은 건강한 편이 아니었고 몇 년 전부터 복용하고 있던 약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우리 아이가 마음을 알아주기라도 하듯 조심스럽게 찾아와 주었지만 임신이 결코 쉬운 과정이 아니었던 만큼 불안한 마음이 앞설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예정보다 훨씬 이르게 휴직에 들어가게 되었죠. 첫 아이를 가진 딸이 조상기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친정엄마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셨어요. 아이고, 가뜩이나 반토막만한 게 애까지 가졌다니까. 이참에 몸도 좀 챙기고 편하게 쉬면서 보약이라도 먹자. 마른 체형인 저를 볼 때마다 자꾸만 살 빠졌다고 걱정하시던 엄마셨기에 조산이라는 말을 듣고 더더욱 안쓰러워하셨습니다. 엄마는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분이셨죠. 며칠을 끓여온 미역국, 한약 냄새 풍기며 싸들고 오신 각종 보양식들. 냉장고는 어느새 엄마 손맛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역시 엄마밖에 없다는 말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니, 그래도 너는 아직 젊은데 벌써부터 몸이 약해서야. 나 때는 애 낳기 전날까지 제사 음식 고봉으로 차리고 그랬었는데. 말씀이 정이 없기도 하고 상황에 대한 공감도 부족하게 느껴졌습니다. 물론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걱정이 앞섰을 수도 있지만 그 말을 정말 꼭 지금 해야 할 이야기였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저는 임신 초기부터 대부분의 시간을 집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늘 활동적이고 바쁘게 지내던 저였기에 처음엔 그 시간이 너무 낯설고 무료하게 느껴졌죠. 하지만 무료함도 잠시뿐이었어요. 어느 날 전화 한 통 없이 갑자기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오신 겁니다. 처음엔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결혼 2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솔직히 저는 아직 시어머니와 감정적으로 그리 가까운 사이가 아니었거든요. 물론 저도 애교가 많은 성격이 아니라 먼저 다가가는 편은 아니었고 시어머니 역시 며느리인 저에게 살갑게 대하시는 스타일은 아니셨습니다. 가끔 시어머니의 말투 속에 그래도 여자는 집안을 잘 챙겨야지 하는 묘한 뉘앙스가 느껴질 때면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곤 했어요. 저나 남편이나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은근히 저만 살림에 소홀한 사람처럼 느껴질 때가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그럴 때면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나도 친정엄마가 더 좋은데 어머님이라고 해서 당신 자식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게 뭐 그리 이상한 거라고.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더 또렷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제가 노력해도 고부간의 관계는 혼자서 애쓴다고 원만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요. 소리도 손뼉이 마주쳐야 나듯이 마음이라는 것도 결국은 서로가 열어야 닿는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께 큰 기대를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요. 살가운 관계가 아니더라도 서로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며 예의를 지키고 내 할 도리만 다하면 그만이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었어요. 서로 얼굴 붉힐 일 없이 무난하게 그렇게 나쁘지 않게 지내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관계였기에 시어머니가 아무런 연락도 없이 집으로 들이닥쳤을 때 그것도 혼자도 아니고 지인 몇 분까지 동행한 모습은 당황스러움을 넘어서 황망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날 저는 평소처럼 집에서 편한 차림으로 쉬고 있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느슨하게 놓여있던 시간이었죠.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시어머니가 지인분들과 함께 서 계셨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죠.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조심스레 묻는 저에게 시어머니는 퉁명스레 한마디 던지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 집에 오는데 무슨 대단한 일이 있어야 오니? 그렇게 아무렇지 않다는 듯 손님들을 이끌고 들어오시는 모습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날따라 유난히 기세등등 해보이셨죠. 여기는 내 여고 동창들이야. 얼마 전에 동창회 갔다가 10수년 만에 만났는데 얼마나 반갑던지. 근처에서 차 한잔하다가 우리 집에 가긴 좀 그래서 너네 집으로 왔다. 그러니까 우리 집이 아니라 너네 집. 그날 그 말이 왜 그렇게 뼈에 박히던지요. 당신의 집은 아닌 며느리의 집이라는 걸 은근히 강조하면서도 정작 며느리에게는 아무런 동의도 구하지 않은 시어머니였죠. 그게 어떻게 이렇게 당당할 수 있는지 속이 뒤집힐 지경이었습니다. 게다가 밥은 먹고 왔으니 간단하게라도 뭐 좀 내와봐. 하시며 마치 큰 배려라도 한 듯 덧붙이시는 말까지 들으니 제 안의 화는 속으로만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는 낯선 분들이 있었고 괜히 손님들 앞에서 얼굴 붉히는 것도 싫었습니다.
결국 저는 냉장고를 열고 있는 재료를 이리저리 꺼내어 손님상 비슷하게 차리게 되었죠. 하면서도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이게 시집살이라는 건가?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일이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임신 중인 몸을 이끌고 조심조심 쉬고 있던 제게 또다시 예고 없이 손님을 데리고 찾아오는 시어머니의 반복된 행동은 큰 스트레스로 다가왔어요. 심지어 그 시기엔 몸도 좋지 않았기에 더더욱 감당이 어려웠어요. 결국 저는 참다 못해 병원에 다녀온다고 핑계를 대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몸도 마음도 지쳐 이젠 그냥 엄마 곁에서 아무 생각 없이 누워있고 싶었던 거예요. 사정을 들은 친정엄마는 한숨부터 내쉬셨죠. 세상에 손주 가진 며느리한테 그게 할 짓이냐고? 너는 왜 말을 못해? 왜 그렇게 참고만 있어? 그러게요. 제가 왜 그동안 그렇게 참고만 있었을까요? 생각해보면 시어머니에게 딱히 정이 간 적은 없었지만 이 정도로 상식선에서 어긋난 분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너무 몰랐던 걸까요? 아니면 회사 다니느라 바쁘게 지내면서 간신히 피하고 있었던 걸까요? 자꾸만 머릿속에서 좋지 않은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내가 쉬고 싶어서 쉬는 줄 아나? 당신 아들이자 내 남편의 아이, 손주를 건강하게 낳으려고 쉬는 건데. 짜증이 폭발한 저는 결국 남편에게도 따졌습니다. 솔직히 이건 내가 말 꺼내기 전에 당신이 먼저 나서서 해결했어야 할 문제 아니야? 내가 지금 편해서 쉬는 것 같아? 당신네 집안 손주 건강하게 낳자고 쉬는 건데 당신 엄마가 손님까지 끌고 오는 걸 그냥 둬? 시어머니가 나를 가깝게 생각해서 그렇다고? 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픈 며느리한테 손님 시중까지 들게 해. 남편은 처음엔 머쓱하게 웃기만 하더니 제가 몇 번 더 강하게 얘기하자 그제야 눈치를 봤는지 백기를 들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얘기할게. 못 오시게 하면 되잖아. 하지만 그런 남편의 말은 결국 아무 소용도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시어머니는 다시 손님들과 함께 저희 집 초인종을 누르셨어요. 너 뭐 아무것도 할 거 없다. 몸도 힘들다며. 우리 알아서 할 테니 방에 들어가 쉬어라.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그 속엔 싸늘한 기류가 맴돌았습니다. 그래, 내 아들한테 네가 뭐라고 말했는지 안다는 식의 싸늘한 눈빛과 말투. 그 순간 저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고부관계는 어쩌면 정답도 없고 정리도 되지 않는 감정의 퍼즐이라는 걸요. 아니, 애초에 그렇게 손님을 끌고 올 작정이었다면 처음부터 우리 집 문턱을 넘을 생각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렇게 자기 멋대로 들이닥쳐 놓고는 막상 제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 적반하장이라는 식이라니. 손님들이 거실에 와글와글 모여있는 집에서 제가 제 방에 들어간다고 과연 그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결국 손님 대접은 늘 제 몫이 되었습니다. 아들 장가 보내면 이제는 내 아들이 아니라 며느리 남편이라더니. 그렇게 넌지시 내뱉으시는 시어머니의 말 속에는 본인이 심기가 불편하다는 걸 굳이 숨기지 않으시려는 기색이 짙었습니다. 제 신혼집은 이제 시어머니의 동창 모임 장소나 다름없어졌고요. 말로 안 되니 남편을 끌어들였고 남편을 끌어들였음에도 상황이 바뀌지 않자 결국은 저도 지쳐갔어요. 이러다 스트레스 받아서 우리 애 잘못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몇 번은 그냥 집에 없는 척 문을 걸어 잠근 적도 있었습니다.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란 걸 알면서도요. 그렇지만 솔직히 말해서 먼저 선을 넘은 건 시어머니셨잖아요. 미리 약속한 것도 아닌데 무조건 받아줘야 할 이유가 과연 있던 걸까요? 남편은 중간에서 별다른 역할도 못하면서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 생기면 본인만 곤란해질까봐 몸살이는 게 훤히 보였고 그 모습은 더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이래서 남편이 남의 편이라는 말이 나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절로 들었어요. 참다 못해 시어머니께 이야기를 돌려 말해보았습니다. 어머님 앞으로 손님 모시게 되면 저한테 한마디만 해주세요. 갑자기 오시면 준비도 안 되어 있고 좀 곤란해요. 그러자 돌아오는 말은 내가 뭐 그렇게까지 부담스럽게 굴었다고 그래? 내 아들 집에 내가 오는 게 뭐 어때서? 그 말을 들으니 허탈하다 못해 화가 났습니다.
제 입장에선 그저 기본적인 예의를 말한 것뿐인데 돌아오는 반응은 언제나 이렇듯 거칠고 뻔뻔했습니다. 그러니 남편에 대한 실망도 점점 깊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하필이면 아이를 갖고 가장 조심해야 할 시기에 이런 상황들을 겪으며 마음은 점점 병들어갔고요. 이 사람이 원래 이렇게 무책임한 사람이었나? 결혼 전에 미리 알았더라면 나는 이 결혼 안 했을 거야.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생각이 들곤 했습니다. 제가 무슨 대단한 시댁에 시집 온 것도 아니었잖아요. 시댁에서 유난히 도움받은 것도 없고 시어머니가 저를 예뻐해 준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시집살이에 시달려야 했고 아기를 가진 몸으로 억지 웃음까지 지으며 손님상까지 차려야 했죠. 결혼 생활이란 게 부부가 함께 하나씩 쌓아가며 서로를 더 믿고 아끼는 여정이 되어야 하는데 그 믿음과 신뢰는커녕 실망과 불만만 쌓여가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 아이를 낳고 나서도 그다지 달라진 건 없었어요. 다만 신생아가 있는 집에 오면 자신이 할 일만 더 늘어날 걸 알기에 시어머니가 발길을 끄는 것처럼 행동했을 뿐이죠. 그 속내 저도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아이 낳고 지친 제 모습에 친정엄마는 하루에도 몇 번씩 시어머니 흉을 보셨습니다. 손자 부둥부둥 안아주며 사돈이 참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지. 하시는 말씀에 저는 그냥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정말이지 제 입으로는 차마 말할 수 없던 속사정을 엄마가 대신 토해내는 것 같았거든요. 이제는 그 시어머니가 아이 100일을 넘기고 나서 한숨 돌리게 되니 다시 은근슬쩍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우리 첫 손자인데 내가 우리 친구들한테 얼굴이라도 한번 보여줘야지. 말끝마다 핑계를 달고 침도 안 바른 거짓말을 너무도 자연스럽게 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면 실망할 마음조차 사라져 버릴 지경입니다. 국물 한 그릇도 내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지만 영문도 모르고 끌려온 손님들까지 내치는 건 제 양심이 허락하지 않아 또 미련하게 몇 번 더 손님 맞이를 했습니다. 그분들의 표정을 보니 얼떨결에 아이가 있는 집에 끌려와서 나름 황당했겠구나 싶더라고요. 여기가 100일 된 아이가 있는 며느리의 집이라는 걸 뒤늦게 안 듯 민망해하는 눈치였으니까요. 그런 시어머니 밑에서 남편이 아무리 잘해도 정이 뚝뚝 떨어질 지경이었는데 정작 남편은 잘해주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오히려 실망만 안겨주었습니다. 아이 출산 이후부터 돌보는 일은 자연스럽게 제 몫이 되었어요. 사실 직장을 쉬고 있는 이상 제가 아이를 보는 게 맞다고 생각했죠. 그건 억울하지 않았어요. 육아는 제게도 너무나 소중한 일이니까요. 하지만 제가 불만을 가진 건 그런 기본적인 수고조차 나눌 마음이 없어 보이는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밤늦게 퇴근해 아이 얼굴 한번 쓰다듬는 게 전부인 사람. 기저귀 한번, 젖병 한번 자청해서 들어본 적 없는 사람이었죠. 애 울잖아. 당신 빨리 가봐. 그 말은 남편의 입에서 참 자연스럽게 흘러나왔고 새벽마다 울음을 터뜨리는 아이는 오롯이 제 몫이 되었습니다. 나는 잠을 자야 출근해서 일할 수 있잖아. 그럼 저는요? 2시간에 한 번씩 아이 수유에 깨고 길어야 1시간 남짓 쪽잠을 자는 저희 피로는 일하는 사람의 몫이 아니란 말인가요? 점점 삐쩍 마르기 시작한 몸을 거울로 볼 때마다 저도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말로는 가장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번드르르하게 말하면서 정작 그 책임감은 아내에게만 전가하고 있는 현실이었죠. 그런 남편에게 믿음이라는 건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 있었고 어느 순간부터 저는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늦은 귀가, 반복되는 술 냄새,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대화. 누군가를 만나고 있다는 걸 모를 리 없었고 결국 그의 외도를 직접 확인했을 때 제 속에서 어떤 감정이 일렁였는지 지금도 생생히 기억납니다. 감히 이 사람이? 그저 분노였습니다. 실망도 슬픔도 아니었어요. 아비로서도 남편으로서도 책임 하나 제대로 지지 못하는 사람. 그가 감히 바람까지 피우다니. 그 순간 이 사람과의 관계는 끝났다고 마음먹게 되었죠. 그날 술에 취해 잠든 남편의 휴대폰 화면에서 그가 숨기고 싶어 했던 메시지들이 줄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날 너무 좋았어. 보고 싶어. 다음에 또 어디 갈까?
거기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고 그 감정이 제게는 혐오로 다가왔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차분히 준비를 시작했어요. 지인 변호사에게 연락했고 유책 배우자로서의 증거들을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로 저 혼자 조용히 하루하루를 정리해 나갔습니다. 그러던 와중 시어머니는 또다시 나를 잡아 이 집에서 자신의 생일 잔치를 하겠다고 선언했어요. 사치스럽게 밖에서 하는 건 싫다. 그냥 소박하게 가까운 사람들만 불러서 하지 뭐. 하지만 그 소박하다는 말 안에는 분명히 내가 부르고 싶은 사람은 다 부르겠다는 뻔뻔함이 깃들어 있었죠. 장소는 당연히 제 집이었고 그 말은 곧 저보고 손님 대접 준비를 하라는 통보였습니다. 어느새 익숙해진 패턴이었지만 그날따라 기가 막혔던 건 그 생일 잔치와 남편의 외도 사실이 절묘하게 맞물려 터졌기 때문이었어요. 정말이지 두 사람 어찌나 닮았던지. 무책임하고 배려 하나 없고 남의 고단함을 짐작하지도 못하는 태도까지 꼭 닮아 있었습니다. 이번에 오시는 분들은 내가 특별히 신경 쓰는 분들이야. 반찬도 아무렇게나 하지 말고 식기며 음식 다 신경 써. 우리 며느리 욕먹는 일은 없게 해야지. 그 말을 듣고 있자니 차라리 웃음이 나왔어요. 욕을 먹어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본인만 며느리 체면 걱정을 하시는 시어머니. 그 뻔뻔함이 이젠 우습기까지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아무것도 모르셨겠죠. 본인의 아들이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제가 이미 이혼 준비를 시작했는지도, 그리고 당신도 그 집에서 이제 곧 마음대로 드나들 수 없게 될 거란 사실도요. 이젠 이 집도, 이 가족도 저 하나 참는다고 유지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아이를 위해 참자 마음을 다잡았지만 그 아이를 위해서라도 이제는 더 이상 참으면 안 되는 순간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그날 저는 속으로 이를 악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번 생신은 절대 잊히지 않을 기억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아주 제대로 대접해 드릴게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심드렁하게 웃으면서 그래, 그동안 그렇게 뻣뻣하더니 이제야 말귀 좀 알아듣는구나. 하고 얄밉게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 말이 제게는 칼날을 갈게 해주는 최종 방아쇠였죠. 그리고 저는 남편에게도 미리 못을 박았습니다. 이번엔 어머님 곁에 꼭 있어. 당신 피 한 방울 안 섞인 나도 이 난리를 치는데 당신이 빠지는 건 말도 안 돼. 주말이면 어김없이 사라져 누굴 만나는지 뻔한 남편이었지만 이날만큼은 어림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벼르고 기다리던 대망의 시어머니 생일날이 다가왔어요. 냉장고 안을 들여다보며 손님 오신다더니 왜 이렇게 아무것도 없어? 하고 묻는 남편에게 저는 태연히 대답했죠. 다 준비됐어. 걱정 마. 그리고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의 시어머니가 지인들을 무더기로 끌고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준비는 잘 됐지? 그럼요. 어서 들어오세요. 저는 미소를 지었고 시어머니는 뭔가 불안한 듯 거실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대했던 생일상은커녕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거실이었고 시어머니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갔습니다. 아니, 손님 다 왔는데 아직 뭐 하나 내놓지도 않고 뭐 했어? 좀 기다리세요. 뭐가 그렇게 급하세요? 그 말에 지인들의 눈빛이 뒤숭숭해졌고 시어머니의 표정은 일그러졌습니다. 그동안 기세등등하던 사람이 이상한 분위기를 느끼고 갑자기 입술을 꾹 다물더군요. 어서 식사부터 내와. 손님들 시장하시대. 식사 같은 소리 하시네요. 물 한 컵도 아까운 사람한테 제가 진짜로 생일상을 준비했겠어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이 놀라서 저를 말렸습니다. 여보, 당신 왜 그래? 그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눈 똑바로 뜨고 지켜봐. 시어머니의 얼굴이 확 붉어졌고 성질을 누르지 못한 채 고함을 질렀습니다. 네가 감히 나한테 이게 무슨 짓이야? 지금 나 망신 주는 거야? 망신? 어머님한테 체면이 있긴 있었나요? 그리고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인데요.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준비해둔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거실 바닥에 그대로 사진들을 펼쳐놓았죠. 이게 뭐야?
남편은 그제야 바닥에 퍼져 있는 사진 속 장면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바닥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손으로 사진을 덮어보려 했지만 아무 소용 없었죠. 사진 속엔 남편과 그 상간녀의 다정한 모습들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어디 봐도 변명할 틈조차 없는 장면들이었습니다. 여보, 이건 그게. 남편은 말을 잇지 못했고 시어머니는 부들부들 떨며 서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너 여자 있었어? 아니, 그게 오해야, 이건. 오해? 사진이 오해예요? 이게 오해면 대체 뭘 믿고 살아야 합니까? 거실은 금세 싸늘한 정적에 휩싸였고 일부 손님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중 한 명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 여자 우리 며느리 아냐? 지인 중 한 사람이 사진 속 상간녀의 정체를 알아본 것이었어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며 사진을 들여다봤고 이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날 공작새처럼 화려하게 치장하고 들어오셨던 시어머니는 그렇게 낯빛이 하얗게 바랜 채 말문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 어떤 화려한 장식보다 진실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죠. 사진 속에서 제 남편과 함께 다정한 모습을 연출하고 있던 그 상간녀의 시부모가 바로 저희 시어머니 생일잔치에 참석한 손님 중 하나였습니다. 그 사실을 처음 깨달았을 때 저는 그야말로 머리가 싸늘해지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 잔치를 복수의 무대로 만들기로 마음먹은 건 그때부터였어요. 남편의 외도를 알아채고 사람을 붙였을 때 상대의 여자가 유부녀라는 사실은 금세 드러났습니다. 그 여자의 남편뿐 아니라 친정부모와 시부모 얼굴까지 다 확보한 저는 그 시부모가 시어머니가 자주 귀한 손님이라며 제 집으로 끌고 온 그 지인이라는 것을 확인했을 때 모든 퍼즐이 한꺼번에 맞춰졌죠. 잔치는 그야말로 한순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사진 속 얼굴을 확인한 상간녀의 시모는 미친 듯이 분노했고 그 분노는 곧장 저희 남편을 향했습니다. 남편은 머리채를 붙잡히고 발길질을 맞으며 마루 위에 나뒹굴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토록 때려주고 싶었던 사람이 제 손 한 번 대지 않고도 그렇게 얻어맞는 모습을 보며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여보, 나 좀 살려줘. 그 비명에도 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미쳤니? 너 같은 걸 내가 왜 도와줘? 이제 저는 이 사람의 아내도 이 집의 며느리도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족쇄를 내려놓기로 한 순간이었어요. 시어머니의 생일상이요? 아주 기가 막히게 받으셨죠? 시어머니 눈에 눈물이 맺혔지만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러게 아들 교육 좀 잘 시키시지 그랬어요. 그 말에 시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간 제가 받았던 온갖 수모와 억울함, 무시와 침묵이 그날 하루로 모두 정리되었어요. 이제는 제가 떠날 차례였고 당신들이 나가야 할 시간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일은 곧 동네 구석구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남편의 외도, 상간녀의 정체, 시어머니의 파렴치한 행태까지 모든 게 다 드러나 버렸어요. 상간녀 또한 유부녀였던 터라 양쪽 불륜 남녀 모두에게 폭탄 같은 결과가 기다리고 있었죠. 저는 변호사와 함께 증거 하나하나 정리하며 깔끔하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우리 아들 집이라던 집도 위자료와 재산 분할 끝에 제 단독 명의로 정리되었고요. 남편의 월급에서 양육비로 매달 빠져나가게 되었고 회사에서도 낯짝 들고 다니지 못할 만큼 널리 퍼진 불륜의 이야기까지. 이 모든 것이 제가 견딘 시간에 대한 조용한 복수였습니다. 그렇게 저는 남편을 지원했고 시어머니라는 인간도 제 삶에서 지원했어요. 더 이상 그들이 저나 우리 아이의 삶에 끼어들 자리는 없었습니다. 지금은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아이를 잘 키우고 있어요. 최근 직장에도 무사히 복귀했고 다시 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혼이라는 게 한번 해보니 절대 못할 일도 아니더라고요. 물론 쉽진 않았습니다만 저는 저와 제 아이의 인생을 위해 이 선택이 100번 잘한 일이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정리한 건 저 자신에게도 가장 큰 선물이었으니까요. 서울 강남에 사는 40 초반 나이의 아이 엄마입니다. 1년 전
저는 믿었던 남편에게 참담한 배신을 당하며 이혼을 했습니다. 9년 동안의 결혼 생활은 그 순간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이혼의 이유는 단순하지 않았어요. 남편의 충격적인 외도와 그 못지않게 무식하고 뻔뻔한 시댁이 그 배경이었습니다. 언제나 제 편일 것 같던 남편이 하루아침에 다른 사람처럼 변했고, 알고 보니 저 몰래 바람을 피우며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고 있더라고요. 더 황당했던 건 그 사실을 모르는 시댁이 저희 친정이 잘 산다는 이유로 터무니없는 요구를 해왔다는 겁니다. 마치 날강도처럼 부모님 재산을 탐내며 은근히 빼앗으려 들었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도 시댁 식구들도 절대 가만두지 않겠다고요. 그렇게 저는 제대로 복수를 준비했고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남편과 저는 대학교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학과는 달랐지만 같은 교양 수업에서 저를 눈여겨본 남편이 먼저 말을 걸어왔죠. 적극적인 그의 대시 덕분에 우리는 연인이 되었고 군대에 간 그를 저는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는 늘 한결같았고 그 믿음이 제 인내의 이유가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어요. 당시 살아계시던 시아버지의 회사를 물려받아 키워보겠다는 것이었죠. 큰 사업은 아니었지만 집안을 먹여 살릴 만큼은 되는 회사였습니다. 저는 그의 꿈을 응원했고 그는 사업이 안정되자마자 제게 청혼을 했습니다. 결혼 후 저는 직장을 바로 그만두었어요. 남편의 꿈을 위해 제가 뒷바라지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결혼 생활이 평탄하기만 한 건 아니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된 건 시댁 식구들이 꽤 유별나다는 사실이었어요. 시아버지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난 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성격이 드러났죠. 결혼 전에는 숨기고 있던 본색을 결혼하자마자 거리낌 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명절이면 저 혼자 부엌에 서서 밥을 해야 했고 뜬금없이 시댁에서 먹을 김장을 해오라는 요구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이 중간에서 막아주어서 큰 갈등으로 번지진 않았지만 불편한 기류는 늘 존재했죠. 그러던 어느 날 믿었던 남편이 저를 배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평소 친하게 지내던 남편 회사의 격리 직원이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어요. 예의 바르고 성실한 분이라 제가 병원비까지 도와준 적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 격리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큰일 났어요. 사장님이 다른 여자랑 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녀는 오늘 서류를 전달하러 남편이 알려준 아파트에 갔는데 젊은 여자가 문을 열며 자기야 라고 부르더랍니다.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에 저는 숨이 턱하고 막히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남편이 더 다정해졌기에 전혀 의심조차 하지 않았으니까요. 남자가 바람을 피우면 집에 더 잘한다는 말이 있던데 그게 딱 우리 남편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탐정사무소에 의뢰했습니다. 혹시나 오해이길 바라면서도 진실을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며칠 뒤 사실이 아닐 거라는 제 희망은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남편은 정말로 상간녀와 살림을 차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탐정에게 부탁했습니다. 그 집에 남편이 들어가면 꼭 연락 주세요. 다음 날 점심때쯤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상간녀 집에 있다는 것이었죠.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곧장 달려갔습니다. 현관 벨을 누르자 젊은 여자 목소리가 스피커에서 흘러나왔어요. 저는 순간 기지를 발휘해 남편 회사에서 왔다고 말했고 상간녀는 아무 의심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 여자의 얼굴을 확인한 순간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죠. 그러나 진짜 복수의 대상은 그녀가 아니라 남편이었기에 꼭 참았습니다. 잠시 후 주방에서
남편이 앞치마를 두른 채 걸어 나오더라고요. 집에서도 안 하던 요리를 그녀를 위해 하고 있었던 겁니다. 당신이 여길 어떻게? 제 얼굴을 확인한 남편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주저없이 그의 머리채를 잡았고 그동안 쌓인 분노가 주먹이 되어 쏟아졌죠. 남편은 아프다며 애원했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맞을 짓을 안 했으면 이렇게 될 일도 없었어. 결국 남편 얼굴에서 코피가 터졌고 그 모습을 본 상간녀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제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그날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치열한 싸움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당신하고는 무조건 이혼할 거야. 그 말을 남기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남편이 상간녀를 두고 저를 따라오더라고요. 잘못했다며 무릎까지 꿇고 용서를 비는 모습이 참 꼴사나웠습니다. 다른 여자랑 살림까지 차린 사람이 어디서 뻔뻔하게 용서를 빌어? 제가 그렇게 쏘아붙이자 남편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너야. 칼이 목에 들어와도 나는 가정을 지킬 거야. 그 말에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가정을 파탄낸 사람이 가정을 지키겠다니 앞뒤도 맞지 않는 궤변이었죠. 하지만 그런 남편의 말에도 저는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바람도 모자라 상간녀와 함께 살림까지 차린 남자를 대체 어떤 이유로 용서하며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그래서 분명하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이혼을 거부하면 소송을 걸어서라도 할 거야. 결국 남편은 항복했고 제 요구대로 이혼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다만 조건이 하나 있었죠. 곧 시누이가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그때까지만 이혼을 미뤄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누이의 예비신랑 집안은 조건이 훌륭했어요. 시부모님은 약사, 예비신랑도 약사, 그리고 곧 부모님이 운영하는 큰 약국을 물려받을 예정이었죠. 시누이로서는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은 상대였을 겁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동생네 예비시댁에서 내가 이혼남이라는 걸 알면 체면이 말이 아니야. 친척들도 이상하게 볼 거고 제발 결혼식 때까지만 참아줘. 그 후에는 네 조건 전부 맞춰줄게. 저는 마음 같아서는 당장 이혼하겠다고 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과 양육비까지 모두 제 조건에 맞춰준다고 하니 계산이 섰습니다. 어차피 소송으로 가도 시간이 걸리니 차라리 이 방법이 더 빠르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진짜 황당한 일은 그 뒤에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불쑥 저희 집에 찾아왔어요. 어머님, 연락이라도 하고 오시죠. 제가 인사를 하자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 집에 오는데 무슨 연락이 필요해? 오늘은 중요한 일을 너한테 맡기려고 온 거야. 나한테 감사하게 생각해. 그 중대한 일이란 다름 아닌 시누이 결혼 준비였습니다. 네가 우리 딸 데리고 다니면서 결혼 준비를 전부 해라. 너희 친정에 돈 많잖아. 일단 그걸로 부탁할게. 혼수는 물론이고 시누의 신혼집까지 제 친정에서 마련하라는 요구였어요. 염치 없는 소리에 시어머니는 한마디를 더 덧붙였습니다. 우리 사위가 약사에다 집안도 좋으니 격에 맞춰야지. 그래야 나중에 뭐라도 얻어먹지 않겠어? 민정이 인생이 네 손에 달렸다는 걸 잊지 마라. 함께 찾아온 시누이도 옆에서 말을 거들었습니다. 언니, 저 역세권 30평대 이상 아파트로 원해요.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들의 뻔뻔함에 저는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남편이 바람을 피워 가정을 깨놓은 상황에서 이런 터무니없는 요구를 할 줄이야. 사실 그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저희 친정은 빌딩을 가진 건물주였어요. 처음 결혼 당시 저는 일부러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괜히 재산 이야기를 꺼냈다가는
불필요한 잡음이 생길 게 뻔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결혼 3년쯤 지나 시어머니 친구가 부모님 건물에서 장사를 하다 저희 부모님과 마주친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시댁 식구들은 제 친정 재산을 노리기 시작했죠. 차를 사달라, 사업 자금을 대달라 수없이 요구했습니다. 저는 매번 거절했고 부모님 역시 단칼에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다 시누이가 잘 사는 약사 집안과 결혼하게 되자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다시금 입을 모아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해왔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이런 소리를 듣고 참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시어머니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너 지금 네 시엄마한테 개소리라고 한 거냐?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단호하게 물었습니다. 왜 저희 부모님이 아가씨 결혼 준비랑 신혼집을 해줘야 돼요? 아가씨 결혼 준비랑 아파트를 해주고 싶으시면 어머님 돈으로 직접 하세요. 제 친정에 손 벌리지 마시고요. 그러자 시어머니 얼굴이 확 달아오르더니 네가 아주 미쳤구나. 시어머니한테 개소리라 하더니 이제 비롱뱅이라고까지 해? 너 정말 혼나봐야 정신 차리겠구나. 하며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혼이요? 지금 어머님이랑 아가씨가 저한테 무슨 요구를 하는지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두 분이 저에게 결혼 비용이나 신혼집을 요구할 입장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너 자꾸 이런 식이면 우리 아들이랑 이혼시킬 수밖에 없다. 우리 아들 인물도 반반하고 사업도 잘 나가니까 재혼하려는 여자 한둘이 아니다. 요즘 세상에 이혼녀가 뭐 대수예요? 그걸로 절 협박하시겠다고요? 저는 차갑게 잘라 말했어요. 저는 아가씨 결혼 준비도 신혼집도 해줄 생각 없으니 그딴 소리 하실 거면 당장 제 집에서 나가세요. 경찰 부르기 전에. 결국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두 사람은 제 반응이 예상 밖이었는지 당황한 표정이었죠. 제 친정이 재산이 많으니 제가 당연히 해줄 거라고 착각한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따져 물었어요. 당신이 바람 피워서 딴 살림 차린 것도 모자라 이젠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나한테 신혼집까지 해오라고 하네. 그리고 경고했어요. 시댁 식구들이 계속 날 괴롭히면 신우 결혼식까지 이혼 안 하고 기다려주는 거 못할 것 같아. 남편은 잘못했다며 시어머니와 시누이를 설득하겠다고 했지만 두 사람은 포기할 줄 몰랐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다시 전화를 해왔어요. 다른 결혼 준비는 양보할 테니까 네가 신혼집만 해주면 안 되겠니? 그럼 우리도 더는 다른 건 요구 안 하마. 우리가 좋게 말할 때 들어라. 아니면 진짜 우리 아들이랑 너 못 살게 할 거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배신한 것도 용서할 수 없는데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친정 재산까지 노리다니 이 집안은 도저히 답이 없구나. 그래서 차라리 제대로 혼을 내주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어머님, 정말 아가씨 신혼집만 해오면 되는 거예요? 그래, 다른 건 안 바란다. 네 친정에 잘 부탁해서 미래 전망 좋은 집으로 사다 줘라. 네, 어머님 말씀대로 마련하겠습니다. 저만 믿으세요.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게 웬 떡이냐? 돈 많은 사돈둔 덕에 우리 딸이 공짜 집 얻는구나. 물론 저는 진짜로 신혼집을 사줄 생각이 전혀 없었죠. 상견례 자리에서 폭로하고 망신을 줄 계획이었어요. 남편의 바람, 시댁 식구들의 탐욕까지 전부 말하려고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집착만 했어요. 뭐? 정말? 어디에 있는 집이냐? 강남에 있는 30억짜리 집이에요. 제 말에 시어머니는 환호성을 지르며 좋아했어요.
세상에, 네가 우리 집안을 살리는구나. 물론 그 집은 친정 부모님이 딸과 손주와 살려고 마련한 집이었고 신우이에게 줄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이혼을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다고 착각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나랑 계속 살게 하려고 장인어른이 신혼집까지 사준 거지? 나 이제 진짜 잘할게. 그 여자도 정리하고. 그 헛된 확신에 찬 얼굴을 보니 차라리 상견례날을 빨리 앞당기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때가 이 집안의 민낯을 모두 까발릴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에게 제대로 뒤통수를 치기 위해 하고 싶은 말들을 꾹 눌러 참았습니다. 신우 예비 시부모와 예비 신랑 앞에서 시댁 집안의 실체를 폭로하려면 그 순간까지 기다리는 게 맞았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신우의 상견례 날이 다가왔습니다.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 함께 상견례 장소로 향하는 길, 저는 속으로 모든 것을 끝장낼 계획을 다지고 있었어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아이는 그런 자리에 데리고 가면 관리하기 힘들다는 핑계를 대고 친정에 맡겨두었죠. 그 사실도 모른 채 시어머니와 신우, 남편까지 모두 들떠 있었습니다. 제가 신우의 신혼집으로 30억짜리 아파트를 준비했다는 말을 진짜로 믿었으니 좋지 않을 이유가 없었겠죠. 상견례 장소에 도착하니 신우의 예비 시부모와 예비 신랑이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약사 사위를 가족으로 맡게 된 게 자랑스러운지 입이 귀에 걸려 있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그러게요. 저희 부족한 아들 잘 부탁드립니다. 부족하긴요. 저희 집안에 약사 사위를 두게 됐다니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덕담이 오가며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때쯤 신혼집 이야기가 나왔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힐끗 보더니 당당하게 예비 시부모를 향해 말했습니다. 아,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우리 딸이랑 박서방이 살 신혼집은 저희 쪽에서 마련하겠다고. 그 집이 준비돼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며느리가 아주 좋은 집으로 준비했거든요. 아이고, 그게 정말입니까? 그럼요. 안 그러니? 소영아? 드디어 때가 왔다는 걸 느낀 저는 일단 맞장구를 쳐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나중에 뒤집었을 때 충격이 더 클 테니까요. 네, 어머님 말씀하신 대로 위치도 좋고 전망도 좋은 집으로 알아봤어요. 저희 부모님이 흔쾌히 도와주셔서 30억짜리 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정도면 만족하시겠죠? 그 말을 듣고 신우의 예비 남편과 시부모는 얼굴까지 붉히며 좋아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는 자기들이 해낸 일도 아닌데 고개를 뻣뻣이 들고 의기양양해 보였죠. 그게 정말인가요? 예비 시부모가 묻자 시어머니는 거들었습니다. 그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며느리 집이 잘 살아서 집 하나쯤은 일도 아니라고. 그러자 예비 시부모는 저에게 고맙다고 인사를 하려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우리 아들이 호강하며 살겠네요.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판을 완전히 뒤집어 엎을 때라고 생각했죠. 저한테 고맙다니요? 그걸 왜 두 분이 고마워하시죠? 그 30억짜리 집은 저희 부모님과 제가 살려고 마련한 집인데요? 예비 시부모와 시어머니 신우까지 전부 동시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신혼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네가 분명히 신혼집이라고 했잖아. 신우는 당황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언니, 농담하는 거죠? 그 집 우리 신혼집 맞잖아요. 저는 단호하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정신 좀 차리세요. 아가씨 결혼하는데 왜 저희 부모님이 30억짜리 집을 해주셔야 합니까? 그리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중요한 얘기를 좀 하죠.
저는 숨겨왔던 진실을 전부 털어놨습니다. 저희 시댁 식구들은 저희 친정이 잘 사는 걸 알자마자 계속 돈 달라, 뭐 해달라 요구만 해왔어요. 이번에는 아가씨 신혼집을 안 해주면 남편과 이혼시키겠다고 협박까지 했고요. 게다가 제 남편은 저 몰래 바람이 나서 딴 살림까지 차렸습니다. 제 말을 들은 신우의 예비 시부모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결혼하면 사위 돈을 뜯어먹으려고 했다는 겁니까?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남편과 이혼할 거예요. 그러니 아드님도 장가 보내려면 각오 단단히 하셔야 할 거예요. 그제야 남편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사실은 내가 바람난 것도 맞고 딴 살림 차린 것도 맞아. 그래서 이혼할 거야. 순식간에 상견례장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어요. 예비 시부모는 뭐 이런 집안이 다 있냐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고, 신우는 그럼 내 결혼은 어떻게 되냐며 울부짖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머리를 싸쥐고 아이고 이놈아. 라며 외쳤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조용히 생각했어요. 이제야 제대로 갚아줬다. 아무래도 이 결혼은 없던 일로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쪽 집안이 이렇게 더러운 줄 알았으면 우리 아들 결혼은 처음부터 허락도 안 했어요. 참 재수가 없으려니까. 그러자 신우가 다급하게 울먹였습니다. 자기야, 가지마. 우리 정말 사랑했잖아. 자기가 원하는 건 뭐든 다 해줄게. 제발 나 버리고 가지마. 하지만 신우의 예비 신랑은 단호했습니다. 사랑은 무슨 사랑? 며느리한테 돈 내놓으라 집 사달라 협박까지 하는 집안인데 뻔하지. 결혼하면 나도 똑같이 당할 게 뻔해. 앞으로 다시는 얼굴 보지 말자. 그렇게 예비 신랑은 뒤도 안 보고 떠나갔고, 신우는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자기 분에 못 이겨 제 남편 팔을 꽉 깨물며 소리쳤죠. 다 오빠 때문이야. 오빠가 바람만 안 폈어도 언니가 이혼하겠다고 결심 안 했을 거고, 그럼 내 신혼집도 해줬을 거잖아. 왜 바람을 피우는 바람에 내 인생까지 망쳐? 저는 절망하는 시댁 식구와 남편의 얼굴을 보며 속이 다 시원했습니다. 배꼽이 빠질 만큼 웃음이 나더군요. 자리에서 일어나 상견례장을 나가려는데 시댁과 남편이 저를 붙잡았습니다. 소영아, 우리가 잘못했다. 제발 이혼은 취소해주면 안 되겠니? 우리 아들이 잘못한 건 알지만 이혼하면 혼자 남는데 우리 아들은 누가 챙기니?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참고 살면 안 되겠니? 신우까지 달라붙어 억지를 부렸습니다. 언니, 딱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그리고 저 신혼집도 해주시고요. 남편도 울먹이며 말했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혼하지 말고 우리 그냥 살자. 30억짜리는 아니더라도 동생 신혼집 하나만 해주면 안 돼? 저는 그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다가 있는 힘껏 싸대기를 날렸어요. 정신 나간 인간아. 남편이 바람나서 딴 살림 차리고 부모 재산 노리고 신우 신혼집까지 해달라는 집안이랑 내가 왜 살아? 앞으로 인생 똑바로 차리고 살아. 그리고 네가 부모님께 빌려간 돈은 당장 갚아. 아니면 내가 고소할 거니까. 네 인생이 망한 건 전부 네 자업자득이야. 그렇게 저는 남편과 시댁 식구에게 마지막 통쾌한 한 방을 날리고 상견례장을 떠났습니다. 결국 저는 남편에게 이혼 소송을 걸었고, 남편의 바람 증거와 결혼 생활 내내 저를 괴롭힌 시어머니의 행태까지 모아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어요. 아이 양육권도 제 손에 들어왔고 재산 분할까지 전부 챙겼죠. 그 뒤로 전 남편과 시댁 식구 인생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부모님께 빌린 돈을 갚느라 집을 팔고 상간녀와 차린 집도 처분해야 했습니다. 결국 세 식구가 좁은 반지하 전세로 이사했고 회사까지 위태로워지더라고요. 상간녀는 전 남편이 알거지가 되자 바로 떠났고, 신우는 파혼의 충격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아직까지 오빠를 원망하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거의 자리에 누워 일어나지 못한다고 하네요. 그렇게 저는 제 아이와 친정 부모님 곁에서 새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아직 이혼의 상처가 완전히 아문 건 아니지만 이제 저는 저와 제 아이를 위해 다시 학원 일을 준비하며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제 인생은 아직 시작이고 사랑하는 내 아이 하나만 있어도 충분히 행복하니까요. 오늘은 화가 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웃으며 말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정말 힘들었던 시간이었어요. 저는 오랜 시간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만나서 5년이라는 시간을 함께한 남자친구였죠. 졸업 후에 저는 안정적인 중견기업에 취직했고 남자친구는 중소기업에서 마케팅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자친구가 제게 말했습니다. 자기야, 나 회사 그만두고 창업해보려고.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는 한계가 보인다랄까? 차라리 내가 직접 사업을 해보고 싶어. 솔직히 처음엔 많이 놀랐습니다. 안정적인 직장을 버리고 불확실한 창업의 길로 간다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잖아요. 하지만 저는 그의 눈빛을 봤습니다. 그 안에는 꿈과 열정이 가득했어요. 그래, 그렇게 하고 싶은 일이라면 해봐. 내가 옆에서 응원할게. 정말? 고마워. 진짜 고마워. 걱정 안 해도 돼. 열심히 해서 꼭 성공할게. 그렇게 남자친구는 IT 솔루션 회사를 차렸습니다. 처음엔 작은 사무실에서 직원 한 명과 함께 시작했죠.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걱정 반 우려 반이었습니다. 야, 사업하는 사람이랑 결혼하면 고생한다던데 너 괜찮아? 괜찮아. 내 남자친구 성실하고 능력 있어. 나는 믿어.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가혹했습니다. 회사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나도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계약은 따내지 못하고 자금은 계속 빠져나갔습니다. 남자친구는 점점 지쳐갔고 만날 때마다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어요. 미안해. 요즘 회사 일이 너무 안 풀려서 데이트도 제대로 못 해주고. 괜찮아. 지금은 회사에 집중해야 할 때잖아. 나는 이해해. 힘들 때일수록 내가 더 옆에 있어줄게. 저는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회사가 잘 안 될 때도 저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주말에는 그의 사무실에 도시락을 싸가기도 했고 늦은 밤까지 일하는 그를 위해 차를 끓여주기도 했습니다. 항상 미안하고 고마워. 조금만 더 기다려줘. 꼭 잘 될 거야. 알아. 나는 너 믿어. 조급해하지 마. 그 말만으로도 저는 충분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꿈을 응원하는 것,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사랑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그 당시 남자친구의 부모님도 저를 좋아하셨어요. 가끔 기념일 같은 날에 남자친구의 어머님과 식사를 한 적도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항상 어머님은 제 손을 잡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가 우리 아들 옆에 있어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 조금만 기다려주면 성공할 수 있을 테니까 잘 버텨보자.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나한테 이야기하고. 알겠지? 남자친구의 어머님은 제가 남자친구를 떠나지는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다행히 저희 부모님 역시 남자친구를 좋게 보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그를 마치 아들처럼 대해주셨어요. 자네는 성실하고 책임감도 있어 보여. 지금은 힘들어도 언젠가 꼭 좋은 날이 올 거야. 감사합니다, 아버님. 꼭 성공해서 따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버지는 그때 이미 남자친구의 회사를 알아보고 계셨대요. 어떤 사업을 하는지, 전망은 어떤지 미리 확인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조용히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어느 날 남자친구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자기야, 큰일 났어. 아니, 좋은 일이야. 갑자기 큰 투자자가 나타났어. 그리고 큰 계약 제안도 들어왔고. 정말? 정말이야? 드디어. 저는 그때 정말 기뻤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드디어 보상받는 순간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투자자라는 사람의 뒤엔 바로 제 아버지가 있다는 걸 그때는 전혀 몰랐습니다. 그 후로 회사는 빠르게 성장했어요.
직원도 늘고 사무실도 넓은 곳으로 이전했어요. 남자친구의 얼굴에는 다시 자신감이 돌아왔습니다. 자기야, 이제 우리 결혼 준비 제대로 시작하자. 이제 나도 자리 잡았으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우리가 곧 행복한 결혼을 하게 될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그의 성공과 함께 서서히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남자친구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주말마다 만날 수 있었지만 이제는 한 달에 한두 번 보는 것도 어려워졌어요. 전화도 점점 뜸해졌고 문자 답장도 늦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오늘 회의가 갑자기 잡혀서 못 만날 것 같아. 오늘도? 이번 주에만 벌써 3번째 약속 파토야. 지금이 중요한 시기라서 그래. 이해해줘. 조금만 참아. 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회사가 성장하는 시기니까 바쁠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쓸쓸함이 밀려왔어요. 힘들 때 함께했던 제가 잘 될 때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혼 예물을 보러 가기로 한 날이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함께 백화점에서 만나기로 했죠. 어머님 안녕하세요. 그래, 왔니? 예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예전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였어요. 예전에는 제 손을 꼭 잡으며 우리 며느리 하시던 분이었는데 이제는 눈빛부터 달랐습니다. 예물을 고르는 내내 시어머니는 제게 이것저것 물으셨습니다. 너희 집은 어디 사는데? 아버지는 무슨 일 하시고? 너희 부모님 집은 자가야 전세야?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집은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으니까요. 아버지는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시고 집은 서울 변두리의 자가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시어머니의 표정에서 실망이 역력히 보였습니다. 그 순간이 정말 불편했어요. 마치 제가 무슨 시험에 떨어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며칠 후에 양가 상견례 자리를 갖게 되었고 분위기는 처음부터 이상했어요. 예비 시부모님은 저희 부모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딘가 거만했습니다. 요즘 우리 아들 회사가 정말 잘 되고 있어요. 투자 제안도 여러 군데서 들어오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자랑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웃으시며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아드님이 유능하신가 봅니다. 그럼요. 우리 아들 능력이 얼마나 좋은데요. 혼자 힘으로 다 이뤄냈어요. 상견례가 끝난 후에 며칠이 지났을 때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를 따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한번 이야기 좀 할까? 네, 어머님. 카페에 앉자마자 시어머니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지금 우리 아들 위치가 어디인지 알아? 이제 웬만한 대기업 간부 딸들도 소개받을 수 있는 처지야. 네? 내가 아무리 봐도 너는 너무 평범해. 집안도 그렇고 너 자신도 그래. 우리 아들한테 어울리는 며느리감이 아니라는 거야.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제 손을 붙잡고 제발 우리 아들 버리지 말아달라고 하시던 분이 이제는 이런 말씀을 하시다니.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5년이나 만났는데. 5년이 뭐가 중요해? 지금 서로 급이 안 맞잖아. 네가 우리 아들 사업 힘들 때 옆에 있어줬던 건 고맙게 생각해. 근데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분노와 슬픔, 배신감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제 생각은 안 물어보시나요? 저도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랑만으로 결혼하는 거 아니야. 집안도 맞아야 하고 급도 맞아야지.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똑똑하게 생각해. 그날 저녁 남자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머님과의 대화를 털어놨어요. 오늘 어머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셨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남자친구는 제 말을 듣고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미안해.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어머니 말씀도 완전히 틀린 건 아닌 것 같아. 뭐라고? 우리 이제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 나도 이제 위치가 달라졌고 주변에서 좋은 인연도 많이 소개해주고 우리 서로를 위해서 더 맞는 사람을 찾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 그가 힘들 때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이 한순간에 무의미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지금 나한테 파혼하자는 거야? 미안해. 근데 이게 우리 둘 다를 위한 거야. 저는 더 이상 그와 대화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아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집에 돌아와 부모님께 모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아니 그놈들이 감히. 분노한 아버지는 다음날 바로 행동에 나섰습니다. 남자친구 회사에 대한 모든 투자와 계약 지원을 철회하신 거예요. 대부분의 투자는 아버지 회사를 통한 것이었고 굵직한 계약 역시 아버지의 인맥으로 주변 회사 대표님들에게 추천을 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었죠. 하지만 이런 사실에 대해 아버지는 생색을 내거나 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친구는 순전히 본인의 힘으로 성공을 한 줄 알았을 겁니다. 내 딸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고도 잘 될 거라 생각하나. 당연히 그 직후 남자친구의 회사는 급격히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핵심 거래처가 사라지고 자금 흐름이 막혔죠.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짜 제 편은 누구였는지 그리고 진심이 무엇인지를요. 파혼 후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애썼지만 쉽지 않았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진다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너 전 남자친구 회사가 요즘 안 좋다던데? 친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응? 무슨 소리야? 거래처들이 갑자기 계약 취소하고 투자자들도 다 빠졌다더라. 그 말을 듣고도 저는 별다른 감흥이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리한 후였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달랐습니다. 당연한 결과지. 그 친구가 본인이 성공한 게 누구 덕분인지도 모르고 교만해졌으니.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한때는 우리 딸이랑 결혼하려 했던 사람인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해? 우리 딸한테 한 짓이 더 심하지. 그 집안 사람들은 제대로 가르쳐줘야 해.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전 남자친구의 회사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주요 거래처였던 기업과의 계약이 모조리 파기되고 투자금 회수 요구까지 들어왔다는 소식이었어요. 그가 얼마나 힘들어하는지는 상상이 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의 상황에 마음 쓰고 싶지 않았어요. 제 상처를 치유하는 데 집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2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토요일 오후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민준이 어머니요. 남자친구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대체 왜 이 사람이 여기 왔을까? 현관문을 열자 그곳엔 어머니와 전 남자친구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그동안 고생을 했는지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제 목소리는 냉담했습니다. 제발 아버님 좀 뵙게 해주세요. 사과라도 드려야 해요. 남자친구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과요? 지금? 네, 제발요. 오래 안 걸리니까 부탁 좀 드릴게요. 저는 망설이다가 부모님을 불렀습니다. 아버지는 그들을 보자마자 차갑게 말씀하셨어요. 여긴 무슨 일이십니까? 예비 시어머니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을 차려보니 민준이가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모두 아버님 덕분이었더라고요. 그걸 이제 아셨습니까? 네, 투자금 출처를 알아보다가 알게 됐어요. 기업 계약도 아버님 회사가 중간에서 연결해 주신 거였고 제가 정말 몰랐어요. 전 남자친구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작은 성공에 너무 교만했습니다. 아버지는 팔짱을 끼고 그들을 내려다보셨습니다. 교만했다는 걸 알았으면 됐으니까 이제 가보시죠. 아버님 제발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회사가 정말 어렵습니다. 직원들이 월급을 못 받고 있어요. 그건 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부 본인 능력으로 성공하셨다면서요. 분명 존댓말이었지만 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날카로웠습니다. 아버지에게는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고 생각했는지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를 돌아봤어요. 아니 얘야 정말 미안하구나.
내가 네 진심을 몰라봤어. 네가 민준이 힘들 때 얼마나 잘해줬는지 이제야 알았어. 지금에 와서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 목소리에 분노가 담겼습니다. 저희가 급이 안 맞는다고 하셨잖아요. 평범한 집안 딸이라고 무시하셨잖아요. 그때 내가 정신이 나갔었어. 돈 앞에서 눈이 멀었던 거야. 제발 용서해줘. 전 남자친구가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도 정말 미안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랐어. 그걸 이제 깨달은 거예요? 잘 나갈 때는 몰랐으면서? 미안해. 정말 미안해.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나 너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그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손 떼세요. 이미 늦었어요. 제발 한 번만.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담담하게 내려다봤어요. 저는 이미 끝났어요. 저를 급이 맞지 않는다고 버린 사람한테 다시 돌아갈 생각은 추워도 없어요. 그렇게 냉정할 수 있어? 냉정한 건 오빠였잖아요. 파혼 통보할 때 그렇게 차갑게 말했잖아.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저는 더 이상 그들과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 가주세요. 다시는 저희 집에 찾아오지 마시고요. 예비 시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가 정말 회사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서. 아버지가 냉정하게 대답하셨습니다. 진심은 평소에 보이는 겁니다. 어려울 때만 찾는 건 진심이 아니에요. 이제 가시죠. 아버님, 더 이상 우리 딸을 괴롭히지 마십시오. 안 그러면 법적 조치도 고려하겠습니다. 결국 그들은 돌아갔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한숨을 쉬었어요. 어머니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우리 딸 고생 많았다. 잘 견뎠어. 엄마, 내가 너무 냉정한 걸까? 아니야. 네 선택이 맞아. 진짜 사랑은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니까. 저는 그날 확신했습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요. 진심은 필요할 때만 보이는 게 아니라 평소에 쌓이는 것이니까요. 그들이 떠난 후에 저는 혼자 방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마음 한편으로는 흔들림이 있었어요. 5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쉽게 지워지는 건 아니니까요. 내가 너무 냉정한 걸까? 진짜 저 사람들이 진심으로 뉘우치는 거라면? 하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진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상황이 어려워져서 나온 눈물이었습니다. 회사가 잘 될 때는 제 진심을 몰라봤잖아요. 지금 와서 후회한다고 해서 그 시간들이 지워지는 건 아니에요. 다음 날 전 남자친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정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줄 수 없을까? 제대로 사과하고 싶어.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좋아. 마지막이야. 우리는 예전에 자주 가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그는 훨씬 더 초췌해져 있었어요. 와줘서 고마워. 할 말 있으면 어서 해.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몰랐어.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이번엔 정말 잘할게. 너한테 절대 상처 안 주고. 오빠, 저는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돌아갈 수 없어. 나를 떠난 건 오빠고 내 진심을 몰라본 것도 오빠야. 알아, 아는데 그래도. 나랑 헤어질 때 뭐라고 했어?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했잖아. 이제 나도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건 그때 내가 정신이 없어서. 정신이 없었다고? 5년을 만난 사람한테 그렇게 쉽게 파혼 통보를 할 수 있었던 게 정신이 없어서였어?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할게. 오빠가 지금 나한테 다시 오고 싶은 이유가 뭐야? 나를 정말 사랑해서? 아니면 회사가 어려워져서? 아니야, 진짜 너를. 제발 거짓말은 하지 마. 우리 5년 만났잖아. 오빠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 그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회사가 어려워진 것도 있어. 솔직히 말하면. 근데 그것보다 더 큰 건 네가 없으니까 진짜 힘들더라고. 혼자는 못 버티겠어.
그거 봐. 결국 필요해서 찾는 거잖아. 힘들 때 기댈 사람이 필요한 거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라 됐어. 더 이상 말 안 해도 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빠 잘 살아. 그리고 앞으로 만나는 사람한테는 조금 더 진심을 다했으면 좋겠어.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이제는 울고 싶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버지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딸 어디야? 집에 가는 중이에요. 그 친구 만났다며? 괜찮아? 네, 괜찮아요. 오늘 마지막으로 정리한 거고 이제 정말 끝났어요. 잘했다. 정말 잘했어.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며칠 후에 예비 시어머니한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더 이상 그들과 얽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의 지인을 통해 메시지가 전해졌습니다. 민준이 어머니가 정말 미안해하신대. 그리고 네가 정말 좋은 애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다고 하시더라. 알겠다고 전해주세요. 근데 이미 늦었다고요. 그렇게 모든 연락을 끊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제는 진짜 후련했어요. 친구들과 만났을 때도 그들이 물었습니다. 너 진짜 괜찮아? 그래도 5년이나 만났는데. 괜찮아. 오히려 잘 된 것 같아. 진짜? 후회는 안 돼? 전혀. 오히려 이렇게 빨리 본색을 본 게 다행이야. 결혼하고 나서 알았으면 더 힘들었을 거야.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했던 사랑은 헛된 게 아니었어요. 저는 최선을 다해 사랑했고 진심을 다했습니다. 잘못은 저에게 없었어요. 다만 상대방이 그 진심을 몰라봤을 뿐이죠. 어느 날 가족끼리 저녁을 먹다가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일로 많이 힘들었지?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제는 괜찮아요. 다행이다. 그래도 오래 만난 사람이라 걱정 많이 했었는데. 아빠, 그런데 그때 왜 도와주신 거예요? 그 사람 회사요. 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내 딸이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딸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한 거지. 그리고 사람은 돈이 생겼을 때 본심이 나오더라고. 근데 왜 처음부터 말 안 하셨어요? 말하면 그 친구가 부담스러워 할까봐. 그리고 그냥 실력으로 성공했다고 생각하게 하고 싶었어. 그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더 화가 났지. 도움을 받고도 교만해지다니. 사람은 작은 성공을 했을 때 더 겸손해야 해. 옆에서 어머니도 거들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딸 덕분에 그 사람들이 한때나마 잘 살았잖아. 그걸로 족한 거야. 맞아요. 이제는 정말 다 내려놨어요. 저는 정말 그랬습니다. 상처를 준 사람들은 떠났고 진심을 지킨 저는 남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시간이 흘러 가을이 왔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저는 파혼의 상처로 무너져 있었는데 이제는 훨씬 단단해진 제 모습을 발견했어요. 어느 날 후배가 제게 연애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선배, 저 남자친구랑 결혼 생각하고 있는데요. 근데 좀 고민이 있어요. 무슨 고민인데? 남자친구 집안이 좀 형편이 어려워요. 부모님이 걱정하시거든요. 선배는 어떻게 생각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예전에 저를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집안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알아? 뭔데요? 그 사람이 너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힘들 때 네 편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건 확실해요. 남자친구는 정말 저한테 잘해줘요. 그럼 됐어. 조건은 변할 수 있지만 사람의 본성은 쉽게 안 변해. 진심으로 대해주는 사람이 제일 중요해. 후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배 말 들으니까 용기가 나요. 그런데 선배는 왜 헤어지신 거예요? 5년이나 만나셨다면서요? 저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진심을 다했는데 상대는 내 조건만 봤거든.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진심에서 시작되는 건데 말이야. 그렇게 말하고 저는 지난 일들을 돌이켜봤습니다. 예비 시댁이 제게 했던 말들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급이 맞지 않는다. 평범한 집안의 딸.
이제 우리 아들은 남부럽지 않다. 그때는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5년 동안 제가 보여줬던 진심이 한순간에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들의 행동이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줬습니다. 누구나 성공하고 싶고 더 좋은 삶을 꿈꿉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인간관계는, 특히 결혼이라는 건 다릅니다. 돈이나 외적인 조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신뢰와 존중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좋은 집안이라도 서로를 존중하지 않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반대로 조건이 부족해도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면 함께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처음엔 분노했고 원망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저에게 소중한 교훈을 줬어요. 사람 보는 눈을 가르쳐줬고 저 자신을 지킬 수 있게 해줬습니다. 만약 그때 결혼했다면 어땠을까요? 시댁의 무시 속에서,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차라리 결혼 전에 알게 된 게 다행이에요. 어느 주말 대학 동창 모임이 있었습니다. 친구들이 제 소식을 듣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너 괜찮아? 파혼했다며? 괜찮아. 이제 완전히 털어냈어. 그래도 5년이나 만났는데 마음 아프지 않아? 아프긴 했지. 근데 지나고 보니까 잘된 일이야. 잘된 일? 그 사람 본색을 결혼 전에 본 거니까 결혼하고 나서 알았으면 더 힘들었을 거야. 친구 하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 혹시 그 사람 아직도 좋아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이제 아무 감정도 없어. 친구들은 제 말에 잘 됐다며 박수까지 치고 좋아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을 하늘이 참 맑고 예뻤어요. 그래,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해. 저는 이제 압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 사랑은 조건을 따지지 않아요. 상대방이 잘 나가든 못 나가든 변함없이 곁을 지켜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방의 가족을, 상대방의 진심을 존중해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는 겁니다. 세상 모두가 등을 돌려도 한 사람만은 내 편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런 사랑을 하지 못했다면 차라리 혼자가 낫습니다. 저는 언젠가 그런 사람을 만날 거예요. 아니, 이미 만났습니다. 바로 저 자신이요. 저는 저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를 존중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리고 저 자신의 편이 되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번 일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진심입니다. 이 간단한 진리를 깨닫기까지 5년이 걸렸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알거든요. 그리고 언젠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줄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을 만날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상처는 완전히 아물었고 이제는 그 시절을 떠올려도 아프지 않아요. 오히려 저를 성장시켜준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저는 누군가에게 의지하려고 했다면 지금의 저는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말에 친구들과 모처럼 약속을 잡아서 브런치를 먹으러 갔습니다. 너 요즘 연애 생각 없어? 친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글쎄, 아직은 잘 모르겠어. 억지로 찾을 생각은 없고. 그래도 혼자는 외롭지 않아? 외롭긴 한데 잘못된 사람과 함께 있는 것보다는 지금은 혼자가 나은 것 같아. 언젠가 또 사랑이 찾아온다면 저는 이번엔 다를 거예요. 더 신중하게 사람을 볼 거고 더 명확하게 제 기준을 지킬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더 따뜻하게, 더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아니까요. 진심으로 살아가면 언젠가는 좋은 사람과 좋은 날이 오리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저 자신을 더 사랑하며 살아갈 거예요. 회사에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게 됐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신감이 없어서 망설였을 텐데 이제는 달랐어요. 저 해보고 싶습니다. 도전해보겠습니다. 저는 제 능력을 믿게 됐습니다. 제 가치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제가 이번 일을 통해 얻은 가장 큰 선물입니다. 어느 날 예전에 자주 가던 카페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전 남자친구와 마지막으로 만났던 곳이에요. 예전 같았으면 피했을 텐데 이제는 담담하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제 이야기를 통해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이 누구든 어떤 상황에 있든 절대 당신의 진심을 외면하지 마세요. 세상은 때로 냉정하고 현실적입니다. 사람들은 조건을 따지고 비교하고 평가합니다. 하지만 그런 세상 속에서도 진심은 빛을 발합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누군가를 대한다면 그 진심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몰라봐도 괜찮아요. 당신 자신은 알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세상엔 당신을 알아보고 아껴줄 사람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언젠가 만날 연인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런 사람을 만날 때까지 자신을 잃지 않는 겁니다. 만약 지금 힘든 관계 속에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정말 당신의 진심을 알아주나요? 당신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나요? 힘들 때 당신의 편이 되어주나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용기를 내세요. 떠날 용기를요. 외롭고 무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사람과 함께하는 것보다 혼자가 낫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은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내가 나를 소중히 여길 때 비로소 다른 사람도 나를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만나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사랑이 찾아올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충분히 행복하니까요. 저 자신을 사랑하고 가족의 사랑을 느끼고 친구들과 웃으며 살아가는 지금이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만나서 행복한 게 아니라 혼자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